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23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프레님 그리고 찬희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디선가 이렇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홍반장 파디입니다. 또 우리 사고 발생 시 네. 사고를 수습하는 사고까지는 아니고요. 언제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유사시에 대비. 유사시.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진행이 원래 냉수님이었는데 오늘 밀실 접촉자의 는 아니지만 어머님이 확진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지었습니다. 예, 하디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이렇다 232회는 샘프레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떤 주제인지 감이 오시죠? 네,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 이유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당의 선두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7월에 기본소득 공약을 분명하게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시작할 때 연간 100만 원씩, 청년층에게는 200만 원씩 지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면서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기본소득 지지자들로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샘프레님이 나오셨는데요. 이 샘프레님이 2009년 창립 이래 기본소득 한 길로 달려온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상임이사로서 사실상 이 단체를 쭉 이끌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샘프레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단체를 이끄는지 안 이끄는지는 뭐 제껴두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반반이에요. 당연히 기본소득 같은 파격적이고 새로운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없으니 뭔가 시작은 필요하다. 근데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긴급한 만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이걸 완전 좀 떨어져서 본다고 하면 더 큰 걸림돌은 아마 기성의 지배질서 전체. 사실 지금 재난지원금 갖고도 88% 90% 이런 거 갖고 싸우는 나라이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수준의 논쟁이 있는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분배와 재분배 체제 자체를 바꾸는 일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른바 기득권층이 반발할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벌어진 일이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많은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1970년대 미국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최근 10년 사이에 나미비아부터 최근에 스톡튼까지. 하지만 실험의 긍정적 결과가 또 곧바로 기본소득이 실시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실험하고 그냥 끝났죠. 도리어 실험 자체의 한계나 결과 일부를 가지고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도대체 왜 하냐 이런 무용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소득 실험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 국면에서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 이야기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양대 선거를 좀 앞두고 지난 8월 24일에 기본소득 정치공동행동 출범식이 있었잖아요. 거기 출범식 현장에 여기 계신 찬희쌤도 그렇고 샘프레님도 그렇고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참여 정당으로는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이렇게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이 세 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었는데 찬희쌤, 녹색당 공동대표로서 녹색당의 참여의 의미는 뭘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노동 중독, 성장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의 영역들을 더 많이 찾아나가자. 기본소득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요. 무분별한 GDP주의를 벗어나서 순환 경제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 힘을 실자 그런 의미에서 당의 대표단인 당무위 결정에 따라서
녹색당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네. 또 내년에 기본소득 정치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이제 또 주제로 돌아가 보면 기본소득 실험. 그러니까 이미 이런 기본소득 실험이 많이 시행되었고 또 그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뭐 어쨌든 있어 왔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짚어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뭐 효과와 논쟁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약간 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국면이 아까 사회자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 비엔드에 보니까 외국에서도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신데 한국이 기본소득을 맞아요. 최초로 실시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네, 세션도 별도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 실험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얼마 전에도 말이죠. 중앙일보가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헤이키 히일라모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제목이 좀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네. 제목이 뭔가 하면 네. 한국 정치적 의도로 기본소득 도입 때 국가 재정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엥?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정치적 의도를 읽힌다. 어쨌든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근데 인터뷰 내용은 그냥 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인터뷰인데 근데 왜 우리를 갖다 붙였을까? 중앙일보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은 거죠. 네네. 헤이키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기본소득이 발휘하는 효과가 미미했다. 요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실험이 사실 우리 잘 알다시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었고 실험 목표 자체도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과거의 실업 부조보다 더 많이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까? 이거 좀 실험의 효과 자체가 좀 적절치 않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우리 잘 알다시피 실제로 연간 고용일수가 한 5일 이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실험 주체인 핀란드 사회보장국가 중앙당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실험 자체의 의도가 좀 이상했다, 불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건 간에 헤이키 교수는 이 실험에 대한 질적 조사에서 주관적 웰빙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감성적 접근이지 계량적 결과가 못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내용도 중앙일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아, 네. 네네. 맞아요. 핀란드 실험은 설계부터 진행 과정까지 논란은 좀 많았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헤이키 교수의 말과는 달리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찬이사 말한 것처럼 이게 진짜 기본소득 실험이냐?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있고 만약 그 중앙일보가 정치적 의도로 기본소득 도입돼 이렇게 뽑았는데 정치적 의도로 기본소득 실험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때 위험하다 이런 말로도 사실은 읽힐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공식 보고서도 있고 그런데 또 8월 초에 이 실험의 주된 책임자였던 올리 칸가스 교수가 있죠. 네.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죠. 네네, 왔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예 이제 이 전체 실험 과정의 다양한 주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Experimenting with Unconditional Base Income, 그러니까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실험하기, 뭐 이 정도 되겠죠. Lessons from the Finnish BI Experiment.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다. 뭐 이런 걸 냈는데 영국 출판사에서 영어로 냈어요. 다행히. 핀란드가 핀란드 출판사를 못 찾았구만. 네. 영국 출판사에서 나와야 더 멀리 퍼지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정실이 제대로 돼 있구만. 예, 네, 우리 이런 공유부 거죠. 정실에 입각이 있네요. 네, 이 제목을 이제 뭐 아무데서나 치시면 네. 그 사이트로 금방 연결되실 수 네, 있으니 좋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일단 먼저 핀란드 실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이건 이제 칸가스 교수도 얘기하고 모두가 얘기하는 건데 핀란드 실험의 가장 큰 의의는 전국적 단위에서 무작위 통제 실험을 했다 이런 것이죠.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다 해서 기본소득 실험 얘기할 때 여러 차례 다룬 것이지만 이게 어쨌든 실제 효과가 어떠한지 어떤 처방을 내렸을 때
그래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른바 이제 저개발 국가의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요. 주로 이제 개발 경제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른 사회과학으로까지 많이 어쨌든 퍼진 방법론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건 이제 의학 실험에서 이제 온 것이긴 한데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한 사람이 약 처방도 받았다가 또 처방도 안 받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두 집단이나 두 사람을 나눠서 한쪽은 처방을 하고 한쪽은 처방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처방을 하는 것을 처치 집단이라고 하고 처방받지 않는 데를 통제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하는 거고 기본소득의 예로 들면 기본소득을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작이란 말은 기본소득 실험할 테니까 오실래요? 그러면 기본소득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든지 한쪽으로 그럼 실험 결과가 좀 왜곡되죠. 이른바 이제 편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그런 거 없이 무작위로 뽑았다. 랜덤. 그래서 처방의 평균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가장 큰 이가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는 점인데요.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찬희 쌤이 잘 말씀해 주셨죠. 기본소득의 특정 효과만을 뽑아서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 많은. 아까 말씀하셨지 뭐 한 5일 정도 늘었다 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효과가 미미하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본소득을 받아도 사람들이 일을 덜하지 않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고용노동을 도리어 줄이고 도리어 다른 어떤 것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측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노동 유인 효과, 뭐 고용 효과라는 게 분명히 기본소득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실업의 덫이나 빈곤의 덫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실업급여 같은 경우 고용 노동을 하면 더 이상 수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죠.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비율에 따라 깎이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에 반해 기본소득은 고용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니 노동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네네. 되는데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본소득이 발휘할 수 있는 여러 효과가 가운데 하나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방향 효과 도리어 고용노동을 줄이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녹색당 공동대표로서 찬희 쌤이 기본소득 정치 공동에 참여하시고 기본소득 지지하는 주된 이유가 사람들이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이른바 이제 맹목적인 성장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과 관련이 네네.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런 거를 실험의 목표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핀란드 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매우 이제 제한된 목표를 가진 실험이 되었다. 그렇죠. 네네. 또 하나 문제는 전국적으로 2,000명을 뽑았으니 도대체 어디서 뽑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기본소득 얘기할 때 공동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사회가 네. 변하는 거죠. 네. 지역사회가. 예를 들면 경제 뭐 승수 효과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공동체 효과에 속하는 거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공동체 효과에 속하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실험 목적에서 이제 아예 배제해 버렸다는 게 누가 받는지도 모르는데 뭐 네. 효과가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핀란드 정부가 어쨌든 특정 목적 물론 이해는 가요.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에서 실업 문제가 너무 심해서 뭐 새로운 게 없나 찾다가 기본소득이 그런 효과가 있다더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맥락. 그래서 더 크게 보면 핀란드 사회보장 체제의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이 실험이 이제 제기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긴 하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어요. 아하. 실험 도중에 네.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시행했다. 이거는 이제 반칙, 심하게 말하면 이제 반칙이 되는데 이른바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거나 구직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가 깎이게 되는 정책. 그러니 당연히 통제 집단에서 더 많이 고용노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 실험 자체 설계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죠. 제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줄이면 여러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핀란드는 어쨌든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를 개혁한다는 어쨌든 실험의 배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부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증대 어쨌든 주관적 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가 중요한 측정 분야인데
이런 데서 기본소득의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매우 또 중요한 기회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핀란드 실험의 문제점은 첫 번째 실험의 동기가 적절하지 않고 목표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의 설계가 공동체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대조 집단에게 실시하였다는 이런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핀란드 실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을 해도 잘해야 할 거고 아예 실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네네.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이제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대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네.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사실 기본소득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맞아요. 원천적, 철학적, 근본적으로 이건 모두가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실험을 통해서 권리를 입증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노예제 폐지다, 여성 참정권이다. 이걸 시험을 해서 정당하다고 맞아요. 입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정당성을 실험할 필요는 없는데 그 뭘까? 제가 그 이렇다 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소득 스페인 네트워크의 그 다비드 카사사스가 네네네. 2018년 한국에 와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독재는 실험해 보고 했느냐? 신자유주의는 실험해 보고 했냐? 보통 선거는 실험해 보고 했냐? 그런데 왜 기본소득만 실험하려고 하냐? 맞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꼭 실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은 던지는 그런 식의 표현이긴 한데 하지만 모두가 카사사스만큼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 안타깝네요.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는 방도로 실험이 아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기본소득을 다루는 네네. 국제적인 그 영어로 나오는 이제 국제 학술지가 베이직 인컴 스터디스라고 네, 있는데 네. 기본소득 오. 연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2006년부터 반년간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번 주제가 영어인데요.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basic income experiments? 질문을 약간 바꾸면 도대체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가? 무엇이 기본소득 실험을 정당화하는가? 네. 있다면 있다면 없다면 뭐 하지 말자 할 말 텐데 기본소득 연구의 편집자는 비엔 전 의장이 영국의 루이즈 하그하고 미국의 이제 마이클 하워드 네.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객원 편집자라고도 부르는데 특정 호만 특정 주제만 맡아서 이제 한번 하는 거죠. 포르투갈의 호베르트 메릴이 맡았는데요. 호베르트 메릴은 포르투갈의 브라가에 있는 미뉴 대학의 교수이고 이 대학의 윤리 정치 사회센터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곧 있다가 여기서 호베르트 메릴이 편집한 쓴 전세계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책이 곧 나올 예정이고요. 저도 인터뷰를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 책에 쓰는데. 근데 어쨌든 요 기본소득 연구에도 이 주제를 이 사람이 편집을 했고 편집자의 서론을 제외하고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5편의 글이 실렸는데 오늘 3편만 추려가지고 요거 우리의 오늘의 질문 기본소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요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답을 좀 찾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부터 이렇게 찾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은 얼마나 더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좋아하는 밥 딜런의 노래가 있죠. Blowing in the Wind. 한 귀절처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살아야 그 사람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노래들을 네 맞아요. 비엔데이 마지막에 꼭 밥 딜런 이런 노래 이 노래가 나온 이 노래가 비엔데이 기본소득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소프리시 때문이죠. 그 브라질의 상원의원을 지낸 에두아르드 수프리시 그분 아직 살아 계시나요? 예, 얼마 전에 80회 생일을 했고요. 예. 그래서 비엔 홈페이지에 가시면 가이 스탠딩이 이 수프리시에게 써준 80세 생일 축하 에세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왜 하는가를 여기에 글린 이게 베이직 인컴 스터디스에 실린 글들을 보면 4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실험 도대체 왜 하냐?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경험적 요구 혹은 과학적 요구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의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 때문에 한다. 기본소득을 하면 뭐 노동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기본소득을 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웰빙이 늘었다. 아니다. 뭐 건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관찰된 결과를 추론하고 일반화해서 저 사람 건강이 좋아진 게 기본소득 때문이야. 뭐 이런 그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든가 뭐 개인적 웰빙 행복을 증진한다는 식의 추론 혹은 일반화를 끌어내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적 실험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수의 혹은 심의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뭐 노예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야. 그랬을 때 빈곤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목표이죠. 거기서 가장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논쟁을 하는데 기본소득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증거들. 자, 나미비아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래.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이렇게 정당한 거야 원래. 이런 논쟁을 끌어가기 위해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 기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증거를 어쨌든 찾긴 찾아야죠. 근데 이게 뭐 기본소득 일반화해서 이게 기본소득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논의를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데 기억나시죠? 과거에 한겨레 20이 이런 데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6개월 동안 돈을 주고 그래서 과일 프로젝트. 먹었다. 뭐 하고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지역 네트워크에서도 쉼표나 띄어쓰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보이는 효과를 다 일반화한다기보단 어떤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이런 변화를 겪었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적 논쟁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야라는 일종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다음에 뭐 네 번째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기본소득을 좀 해서 이게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 미디어에 관심도 끌고 그다음에 일반 대중의 관심도 끌고 홍보 효과.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떠들게 하는 뭐 이런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 글들을 추려서 보자면 나누고 있습니다. 뭐 증거도 필요하고 네. 뭐 수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뭐 네 가지로 했는데 꼭 딱 네 가지인지 뭐 세 가지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뭐 서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저는 이제 실험을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네, 네, 왜냐하면 네,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또 하나 싫어하는 이유가 그 현실에서 꼭 실험을 했다고 꼭 실험 이후에 그게 꼭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맞습니다. 오히려 실험을 위한 실험. 예, 실험이 오히려 기본소득의 실현을 늦추는 효과도 있는 게 아닌가. 실험한 나라 중에서 지금 전면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실현에 나서기가 꺼리는 정치가들이 오히려 실험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논란을 계속 지연하고. 이어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험 많이 무었다 아이가 이제 실현하자 실험 말고 이런 말을 저는 좀 하고 싶은데 네. 뭐 그럼에도 뭐 기본소득 연구가 기본소득 실험을 일종의 이번에 특집으로 다룬 건데 뭐 그런 특집으로 다룬 것은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실험의 의미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그런가요? 네. 네. 말 무었지만 또 또 하자. 맞아요. 그렇죠. 의미와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특집으로 말씀드린 다뤘습니다. 이 특집을 편집한 사람이 호베르트 메릴인데 네. 또 논문도 같이 이제 센터 연구원하고 같이 네. 공동 제작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실험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물론 당연히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죠. 실험이라는 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의 효과라고 말하는 기본소득이 실현됐을 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뭐 빈곤의 덫을 넘어서 빈곤을 없앨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모았다처럼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치죠. 그렇죠. 네. 경험적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의미가 없을 만큼 경험적 증거가 충분히 모아졌고 하지만 이런 증거들은 계속 새롭게 어떤 윤리적 논쟁을 형성하고 다룰 때 적시성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스톡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 봐라.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이제 아직 기본소득 실현이 안 됐으니까 이 논의가 계속
될 텐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리적 관점에서 실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약간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때 실험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또 기본소득 이렇게 읽다 보면 파일럿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것도 보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파일럿 이런 차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것을 실험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파일럿이라고 부르고 이런 두 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 사고 처리반으로 오셔갖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시다니. 야,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일단 영어로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영어로 한번 네. 보면 말이죠. 실험은 영어로 experiment잖아요. 네. experiment는 이제 뭐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 다른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하, 시도해 본다. 뭐 이런. 그렇죠.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 뭐 투약을 하고 시험하는 그런 식으로. 파일럿이란 말은 이제 어원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통 비행기 조종사를 맞아요. 파일럿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이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자 중에 하나죠. 이 어원으로 보자면 노를 저어가는 사람, 또 노를 저어간다 이런 식의 느낌이 갖고 있어요. 비행기인데 배. 예, 원래 옛날에- 비행기하고 배는 연결돼 있어요. 예, 비행기 용어, 배 용어 네. 같이 써요. 뭐 항로 같이 쓰잖아요. 옛날 없던 거니까 새로 생겨서 그쵸. 그냥 그쪽을 쓴 거죠. 예. 그렇게. 나 가는 것도 크루즈 한다. 이것도 원래 배 용어입니다. 원래 예를 들면 갑자기 영어 수업이 되네. 자, 어쨌건 간에 한 번 해보는 게 아니고 시도해보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방향성까지. 예, 파일럿은.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염두에 두면 파일럿은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네. 기본소득이 실현될 때 나타날 변화와 효과까지를 종합적으로 쫙 가면서 살펴보는 그런 느낌, 방향타까지 쫙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좀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길이 보인다 뭐 이런 네네네, 느낌으로. 길을 보는 거죠. 예, 뭐 이거 관련해서는 얼마 전까지 비엔의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했던 영국의 말콤 소리가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설 같은 의무 같이 네, 책도 썼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네. 기본소득 아이디어라는 것과 기본소득 제도,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킴인데 스킴. 그것을 일단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와 스킴이 다르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필요한가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제 다르고 한국에서는 안 그러지만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지급하는 거. 예를 그런 말 들면 많이 하죠. 미성년자에게는 좀 적게 지급하고 뭐 노년층에는 좀 더 많이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맞아요. 설계 안도 있어서 네네. 뭐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토린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연령의 모든 개인에게 동일 액수를 동등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 뭐 이걸 뭐 일단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 정의할 때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로 본다 네. 이거죠, 이 사람은. 근데 기본소득 제도는 음. 연령대에 따라 액수가 특정돼야 되고 얼마 준다 정확하게. 뭐 여기 아까 뭐 이재명 후보 계획 나왔듯이 100만 원 준다. 근데 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할 것인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로드맵 보면 뭐 탄소세도 있고 토지세, 토지 네. 보유세도 있고 시민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세 개혁도 있고 등등등 해서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조세와 급여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로드맵에도 이게 있죠. 10년 동안 이렇게 변화해서 기존의 것 중에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남을 것은 남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플랜이 뭐, 있는 네. 거죠, 플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이 사람 기본소득 제도고 왜 이게 나왔냐면 기본소득이 그냥 맨 땅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조세와 급여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변형시킬 것까지를 다 계획에 넣어야 그때야 비로소 기본소득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 제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반대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예를 들면 처음에 기억나시죠? 2016년 성남 청년배당 시작했을 때 네네네. 이거 100만 원씩 주는 거 그 1년에 그것도 24세만.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뭐 이렇게 생각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처음에는 지역화폐를 준다고? 아, 그거 좀 아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본소득 아이디어 원칙에 현금성이 중요한데 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게 아니죠. 네네. 구체적인 기본소득 제도라고 출연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가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 진짜라 기본소득 파일럿. 영어로는 이 사람은 genuine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나올 그 아이스탠딩은 true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진짜 기본소득 이러니까 갑자기 또 가짜 기본소득 논쟁이 생각나긴 하지만 맞아요. 매전 진정한 기본소득 파일럿을 수행한다고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테스트할지 검증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말콤 토린이 이렇게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제도를 구분한 다음에 또 실험과 파일럿을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진정한 기본소득을 테스트할 경우 이 프로젝트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불러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 아까 말한 뭐 고용업과 조금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실험이다. 그랬을 때 그가 보기에 진정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는 두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하나가 나미비아고 하나가 이제 인도 많이 아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그때 실시했던 이거를 전국적으로 쭉 확대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예를 들면 나미비아하고 인도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기존에 복잡한 조세와 급여 체계가 별로 없고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게 확대될 수 있었던. 근데 예를 들면 핀란드의 경우에 이거를 하려면 완전히 많이 바꿔야 되죠. 한국만 해도 이거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웠을 거고 또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가지를 테스트해보는 것에 그쳤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의 본성에 맞도록 제대로 실험을 해야 그게 파일럿 프로젝트고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적이라든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그런 걸 이렇게 하면 이런 건 다 그냥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콤 토리 얘기를 들어보니 기본소득 파일럿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쉽지 않네요. 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기본소득 실험 중에서 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2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이없네. 맞아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기본소득 파일럿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파일럿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어려운 질문을 당연히 말콤 토리 본인도 던지고 있고 또 나름의 답을 하죠. 네. 물론 아주 만족스러우냐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미비아나 인도에서 행해진 것을 진정한 기본소득 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이 적게 들기도 했지만 시스템을 이렇게 많이 안 바꿔도 되는 그냥 이게 기본소득이 거기에 더해지면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발전한 나라라고 어쨌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복지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나라. 한국도 보시겠 알겠지만 뭐 사각지대도 많고 하지만 엄청 뭐 많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로드맵을 짤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기존의 체제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가 말콤 토리가 제안하는 거는 덜 발전한 나라인 경우에는 현장 실험, 실제 남미와 인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른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일럿을 좀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비엔드에서 한국의 유종성 교수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말콤 토리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냐, 할 거냐, 뭐 이런 걸 굉장히 질문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파일럿을 통해 현장 실험에서 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찾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게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뭐 말 그대로인데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 뭐 우리 있잖아요. 국세청 자료, 뭐 등등등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규모로 축소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뭐 기니께서는 어떻게 바뀌고 뭐 빈곤 어떻게 해소되고 이렇게. 이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게 발전한 나라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 실제 데이터가 데이터의 질이 좋다. 있고 물론 당연히 그게 공개되어야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문제는 또 그게 있는데 공개가 잘 안 맞아요. 돼요. 그런데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한계 공제율 얼마를 더하면 얼마를 줄어든다. 소득이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노동을 더하는지 덜하는지는 실제로 알아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 수 없죠. 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은 기본소득이 됐다 치는 거예요. 이거 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정태적이에요. 그래서 변화 과정 자체를 추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핀란드에서 케이스에서 나왔듯이 주관적 웰빙, 뭐 사회적 응집력 이런 주관적인 태도, 심리, 뭐 아까 말한 고용 효과 같은 실제 행위 이런 변화를 다 추적하기는 어려운데 말콤 토리가 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중요시하는 거는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관점에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하지만 또 발전한 나라에서도 현장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이걸 해야 아까 말한 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낼 수 없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실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우리 샘프램도 좋아하시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본소득 이론가이자 운동가인 가이 스탠딩도 파일럿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유용한 기능이 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가장 간단한 반대고 쉽게 논박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반대가 있죠.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술을 먹거나 마약을 사거나 담배같이 미성년의 경우 특히 나쁜 데 쓴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쉽게 논박할 수 있죠. 왜?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게 대부분 실험에서 나타났잖아요. 네네네. 왜 건강이나 웰빙 증진 그것도 너무나 뻔한 거죠. 사실 실험해 보면 아니 약을 살 돈이 없던 사람, 밥을 먹을 돈이 없던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되면 당연히 건강해지죠. 이건 뭐 실험으로 쉽게 완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기본소득 파일럿을 통해서 이런 걸 입증할 수 있고 그런 걸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가이스탠딩 경우는 기본소득을 무엇보다 이제 사회 정의 문제로 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험으로 그것의 윤리적인 타당성 이런 건 이제 실험으로 입증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전제로 하면서 기본소득 파일럿의 유용성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기본소득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네네. 두 번째는 긍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 또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실험의 설계가 맞아요. 있으니까 이렇게 설계했을 때 어떤 결과, 저럴 때 어떤 결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수급자 또는 공동체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할 수 있고, 네 번째는 태도뿐이 아니라 수급자 공동체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네, 평가할 수 네,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되먹임 효과, 피드백이죠. 네. 승수 효과. 뭐 소득의 승수 효과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다시 뭐 생산에 미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효과를 평가해서 실제 정책을 확대할 때 드는 순비용을 네네. 측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네. 맞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이런 기본소득 실험 혹은 파일럿이라는 게 의미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파일럿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그 원칙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가이스탠딩이 기본소득 파일럿을 하려면 이런 원칙과 방향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 실시, 평가를 두루두루 19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요. 하려면 진짜 기본소득 파일럿을 해야 한다. 트루. 네, 트루. 아까 말한 제뉴인 말고 트루입니다. 트루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설계에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7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처음에 어쨌든 예약된 방식대로 끝까지 수행돼야 된다. 중간에 뭐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실험 자체가 그 타당성을 상실하니까 그러려면 사실 이게 사회적인 거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 핀란드도 법을 만들었었죠. 그때. 그다음에 파일럿 설계는 명료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설계가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아주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고요.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급자의 숫자라는 관점에서 파일럿의 규모는 적절하게 커야 한다. 네.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는 뭐 이거야 뭐 사회 통계라든지 네. 표본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기간은 가능하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앞에 전에 나온 책에서는 보통 2년 정도를 그랬죠. 권고를 했죠. 네네. 물론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건 잘 또 모르겠어요. 더 길어진다 꼭 좋으냐. 무뎌져서 또 네, 효과가 안 네.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어떤 파일럿은 그냥 고립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할 때 갖다 베껴 쓸 수 있어야 된다. 재현 가능성. 모방할 수 있어. 복사할 수 있어야 된다. 설계도만 갖고 딴 동네 가서도 쓸 수 컨트롤 C, 있어요. 컨트롤 V. 좋아. 그리고 그다음에 업스케일. 아하. 스케일을 더 크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 아하.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작위 통제 집단이 이용돼야 된다. 중요하죠. 네. 이게 이제 설계당 과정에서의 이야기고 7개. 네, 그다음에 평가하고 모니터링이 11개가 있어요. 아하. 이것도 뭐 아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시작 전에 조사를 해야죠. 아. 이른바 베이스라인이 어떤가. 그다음에 당연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당연히 사후. 뭐 여기 이쪽에서는 그걸 레거시라고 하는데 뭐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실험이라는 게 이제 안타깝게도 일정 기간 끝나고 네네.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그걸 안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들이 쭉 있는. 이 양반 3개 합쳐서 하나라고 하면 될 걸 그 3개로 나눠놨어. 네,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정보원들이 사람들이 를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이란 건 아까 이제 찬희쌤 말씀하셨던 피드백 효과, 되먹임 효과를 포함해서 다층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평가는 태도하고 행위.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파일럿이 시작되기 전에 가설이 명료하게 수립된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뭐 과학 연구에서 너무 필수적인 건데요. 도대체 뭘 보려고 하는지 가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비용과 예산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거는 아마 이제 그 Y 컴비네이터나 이런 거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원을 뭐 민간 기부금 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좀 안 되죠. 맞아요. 네. 이게 다 아주 그냥 프래그마틱한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다음에 당연히 샘플은 가능하면 일관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어떻게 이 한국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른바 캐시 트랜스퍼. 근데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금융 접근을 못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될지 자체가 문제인 곳이니까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이 모니터돼야 되고 그다음에 행위자 혹은 발언권 사람들의 이게 인도에서는 많이 그런 얘기 나왔었죠. 여성의 어떤 발언권의 제고라든지 이거는 뭐 다비드 카사사스가 보면 좋아할 얘기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쭉 정리했는데 뭐 어떤 거는 매우 이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거는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19개를 어쨌든 제시했는데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스탠딩답다. 디테일. 디테일. 쪼개고. 네, 역시 가이 스탠딩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네.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에 부합하고 적절한 금액이 주어지는 실험이야말로 진짜 기본소득 실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소득 연구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도 엄청 크죠. 그래서 문제는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처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혹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인데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핀란드 실험은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실험은 기본소득의 특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게만 지급된 실험이었고요. 게다가 실험 기간 중간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도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소득이 도입되기까지 기본소득 실험과 파일럿은 여전히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본소득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운영될지를 가늠하는 일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기본소득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윤리적 논쟁을 벌이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더 나은 논쟁이 여기 계시는 샘프레님 그리고 찬희쌤 기본소득 정치 공동행동의 활약 이런 것까지도 좀 기대를 하면서 이렇다 232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